사람들에게 지진아를 낳게 될 거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친구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종의 시험으로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살아온 내력, 그들이 장애인들과 접촉이 있었는지 또 그 접촉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을 통제했을 때 지진아를 낳게 될 거라는 소식에 대한 반응은 보통 그 사람의 우주관에 집약된 표현이 된다. 아담에 관한 진단을 듣고서 몇 시간 이내에 존과 나는 위안의 말을 찾아서 가족들 몇 명에게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동떨어지고 생소한 분야여서 사실상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다. 내 부모님들은 그들 나름으로 잘 반응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들도 나 못지않게 비탄에 빠졌다. 내 어머니는 모두 높은 IQ를 가진 8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에 항상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지지나 손자가 생긴다는 생각은 거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아버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전화를 받지도 않으셨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느낀 가장 강한 감정은 부모님에게 이런 재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죄책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디이더와 시빌과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다. 디이더는 늘 그렇듯 화사한 모습으로 때맞춰 나를 데리러 왔다. 아랫배가 조금 불러져 있었다. 우리는 어느 길로 해서 시빌을 만날 카페로 가는 것이 좋을지 잠시 의논을 했다. 나는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생각도 했다. 내 부모와 시부모님들의 반응을 생각했고 디이더에게 말을 하기로 한다면 그의 반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결국 나는 참지 못했다. 디이더가 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 나는 불쑥 내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야 라고 말해버렸다. 디이더는 기어를 정지 상태로 되돌려 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걸 감추려고 얼른 시선을 내렸다. 디이더는 고개를 숙여 나와 이마를 맞대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은 두려움이나 어색한 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놀라울 정도의 평온함이 내게로 전해졌다. 우리가 카페에서 허브차를 홀짝이고 있을 때 시빌이 문을 밀고 눈보라와 함께 들어섰다. 늦어서 미안해. 시빌이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찰스가 이제야 돌아와서 미애를 맡기고 왔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디이더와 나는 웃지 않았다. 시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왜 그래? 나는 디이더에게 내가 말하겠다고 말해두었다. 내 아기 다운 증후군이야. 시빌은 코트를 벗는 것도 있고 천천히 앉았다. 눈송이들이 그 여자의 붉은 머리에서 녹아 작은 반짝이는 방울이 되었다. 오, 마사.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충격은 좀 가셨니? 그녀가 물었다. 나는 다시 어깨를 올려 보였다. 지나갈 거야. 다시 정상적인 느낌이 되려면
1년쯤 걸릴지도 몰라. 그렇지만 지금이 아마 제일 힘든 때일 거야. 그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주 자신감에 차 있어서 나는 마치 그가 내가 지고 있는 짐 밑으로 어깨를 들이밀어 무게를 덜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 연락처는 알려주든 10일이 물었다. 부모들의 연락처나 ARC 말이야. 뭐라고? 지능지체자 협회 말이야. 그 말을 하고는 10일은 핸드백을 뒤졌다. 자, 내가 전화번호 줄게. 디이더와 나는 함께 믿을 수 없는 얼굴로 10일을 바라보았다. 디이더가 말했다. ARC 전화번호를 백 속에 가지고 다니는 거야? 10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어. 수첩에서 뜯어낸 종이에 전화번호를 써서 조그만 탁자 위로 나에게 밀어주었다. 디이더와 나는 그냥 10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 뭘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나는 종이 조각을 집어 엄지와 검지로 붙든 채 들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말했다. 디이도도 고개를 끄덕였다. 10일의 우윳빛 얼굴이 붉어졌다. 내 책 때문에 라고 말했다. 나는 10일이 작가이며 집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항상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녀의 글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일은 있었지만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은 없었다. 10일은 대화로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싶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존중했다. 이제 10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2, 3년 전에 나는 유전적 결함이 있는 아기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 내 책은 그 얘기야. 다운 증후군이야? 디이더가 물었다. 아니, 10일은 고개를 저었다. 더 나쁜 경우야. 나는 다운 증후군보다 더 나쁜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내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그런 반응에 약간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남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었다. 웨이터가 나타났고 10일도 허브차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몇 년간 해온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10일은 결함이 있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대한 정보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했다. 그녀는 아주 철저히 조사를 했으며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책에서 그리고 있는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10일은 해마다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나는 아기의 수와 심장 판막의 결함, 간질, 얹청이의 비율, 그런 아기의 부모를 도와주는 기관들, 또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도록 도와주는 최신의 방법까지 꿰뚫고 있었다. 10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또다시 지난 몇 달간 내게 그토록 친숙해진 그 이상한 전기적인 느낌에 휩싸였다. 그것은 내가 구토증으로 기진맥진해 있던 그날 10일이 처음 우리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날 나에게 10일을 보내준 존재가 누구였든 혹은 무엇이었든 간에 10일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이 식료품뿐만 아닌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대학 의료센터의 상과 전문가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내 아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이해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 머리밑을 기어다니는 바람에 나는 머리카락들이 고압선처럼 따닥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었다. 그 느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허공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믿으라. 우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동안 케임브리지의 다른 쪽에서는 존이 다른 사람에게 그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논문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우트 스트록 교수와 만날 약속이 되어 있었다. 제 아내가 다시 임신한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는 교수의 머리 뒤편에 있는 창문에 시선을 두고 말했다. 이제 반응을 보려고 교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반응이었다. 고우트 스트록은 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입을 꼭 다문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존, 나는 자네의 지도교수로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자네를 동료 교수라고 부르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는 걸세. 부인이 옳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네. 솔직히 말해서 자네는 내가 보기에 현명치 못한 선택을 많이 했어. 하지만 이건 재난일세. 만일 그 아이를 낳으면 자네들 둘 다 학위는 못 받게 될 걸세. 고우트 스트록이 말했다. 솔직히 말하지. 이 논문 쓰는 일을 제대로 진행해야 돼. 거기에만 정신을 집중해야지. 태어날 필요도 없는 기형아 걱정은 하지 말고 말이야. 조는 거의 방심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이한 생각이 막 떠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모기의 앵앵거리는 소리 같은 작은 속삭임이었다. 두어 번 그것을 떨쳐버렸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갑자기 분명한 생각이 되었다. 고우트 스트록 교수는 죽을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맹렬한 힘으로 존을 때렸다. 존은 고우트 스트록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것이 임박했다거나 아니면 멀지 않은 장래의 일이라는 것도 아니었다. 요점은 그것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할 수 없이, 가차 없이. 갑작스런 침묵에 존의 주의가 대화로 되돌아왔다. 그는 부어오른 목을 가다듬었다. 자신이 하려는 말이 자신을 완전히 고우트 스트록의 눈밖에 나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존이 말했다. 제 말씀은 이건 마사가 결정할 일이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아기를 원합니다. 교수의 눈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노여움으로 변하는 것을 존은 지켜보았다. 그것은 존의 결정에 대한 노여움이며 더욱이 불복종에 대한 노여움이었다. 그들이 관계에서 존이 스승의 충고를 무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존은 돌아서서 나왔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굉장히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다. 사무실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졌고 건물의 바깥문에 도달했을 때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거의 달리다시피 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당연히 망연자실한 상태여야 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래야 했다. 그런데 존은 얼어붙은 오후의 거리로 나와 고우트 스트록 교수의 연구실을 뒤로하고 달리면서 마치 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담에 관한 진단 소식을 듣고 난 며칠 동안에는
거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잠은 좀 자려고 노력했으나 먹지는 않았다. 그 전에도 구토증 때문에 먹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운증후군 소식을 듣고 나자 아예 불가능해졌다. 나흘간 멍한 상태로 몸이 점점 쇠약해지자 나는 혈관 주사를 한 번 더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간호사는 바늘을 꽂으려 하기도 전에 내 차트를 읽었고 너무도 깊은 연민의 시선으로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간호사는 서늘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예쁜 아기일 거예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가족 중에 아담 같은 사람이 있는 이들은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거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부드러운 간접적인 언어로. 나는 간호사가 거기 있는 동안 내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4명의 의사가 군대 행진하듯이 내 병실로 걸어 들어오는 바람에 잠이 깼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며 눈을 깜빡였다. 그랜델 박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었다. 나는 훌륭한 상과 의사로서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선지 그가 옆에 있는 것이 내 아기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는 안도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마사,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랜델이 말했다. 그의 조그만 강렬한 눈에는 걱정의 빛이 가득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당신과 같은 경우가 여럿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경우에 그 부인들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또 바로 이런 문제로 내가 접한 사람들 중에 제일 젊어요. 그의 말뜻을 알아채는데 1초쯤 걸렸다. 선생님은 제가 젊어서 뭘 몰라서 이런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랜델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와 3명의 제자들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지러웠고 압도된 느낌이었다. 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과의사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우는 일이었다. 그랜델이 말을 이었다. 이 결정으로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아이가 있는 부부 중에 80%가 이혼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나라면 부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그 아이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심할 만큼 적절치 못한 말이었다. 내가 정말로 느낀 것, 내가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느낌은 내가 상하고 병이 들었어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계속 사랑해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랜델은 명백하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부인의 뜻을 거스르며 수술을 할 순 없지요. 물론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가 제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더라도 말이지요. 다른 의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집단적인 불찬성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내가 느낀 두려움과 절망을 전달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얼음벽이 서서히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후에 아담이 태어나고 두어 달 뒤부터 시작해서 나는 상당수의 의학 관계 모임에서 새로운 상과 기술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관해 의견을 말했다. 나의 굳건한 입장은 여성들에게 관련된 모든 의학적 정보를 주고 나서 여성들 스스로 태아를 낙태시킬지 결정하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 없이 그런 모임이 있고 난 후에 의사들이 나에게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다. 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어서 평균적인 임산부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특정한 여성의 낙태에 관해 자신들이 옳은 결정을 하기에 당사자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태아를 절대로 낙태시키지 않는 낙태 반대자들도 있었고 예외 없이 낙태시키는 의사들도 있었다. 내 말이 심하게 들렸다면 미안한 일이다. 아마도 그때 그랜델 박사와 만난 후로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내 인생에, 아담의 인생에 개입하려 하면서 그것을 의학적 조언이라고 불렀기 때문일 것이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를 낳기로 한 여자를 본 적이 없는 그랜델 박사는 내 선택의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심한 전응아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안 적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런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나는 하버드 의료사회의 편견을 그토록 명백하게 보여준 데 대해 그랜델에게 감사한다. 나는 그가 나간 후에 전공 간호사를 불러서 하버드와 관련이 있는 상과의사 중에 임신 중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 결정에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간호사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이후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남은 임신 기간 동안 나는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내 결정을 찬성하지 않는 의사, 그 아기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참으로 어색한 상황이었다. 그랜델이 내 침대에 앉아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던 그때 나는 거의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나는 항상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특히 권위 있고 성공적인 어른들이면 그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 나는 임신 중절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권위 있는 인물과 의견을 달리하는 일에서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다행히도 그 인형 조종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랜델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에 관한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목소리, 전에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그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가? 나는 갑자기 환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된 기분으로 그랜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정말 왜 이러는가? 이 사람은 환자를 바라볼 시간도 없을 만큼 몹시 바쁜 것을 과시하고 다녔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볼 기회도 없을지 모르는 아기를 낙태시키라고 나를 설득하려 하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제로 그곳에 없는 것이 보이는 헛것을 보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 거리를 건너뛰어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그랜델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팽팽한 피부를 한 그의 얼굴 바로 뒤에
다른 얼굴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 눈에 담긴 공포에는 고통이, 너무나 깊어서 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게 되어버린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랜델은 극도로 겁먹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그랜델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의사는 벌이나 뱀이나 개와도 같았다. 그는 내가 그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느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새로운 얼굴을 찬찬히 검토해 보았다. 그 속의 두려움은 내게 어리석음과 실패, 부적격이라는 낙인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보낸 한 사람의 평생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는 그랜델의 두려움에 찬 두 번째 얼굴을 보면서 그랜델의 인생 철학 전체는 그의 내부에 있는 어리숙한 어린 소년을 지워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게 바로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속에 있는 어리숙한 어린 소년을 없애버릴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이 나에게 준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분명했다. 그랜델이 말을 마치자 나는 그를 발로 살짝 밀면서 몸을 쭉 뻗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내가 말했다. 그랜델과 제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그랜델은 명백한 조바심으로 입술을 깨물었고 그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에 찬 얼굴은 처형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큰 한숨을 내쉬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단호한 태도로 두 손을 마주 비볐다. 그들이 줄을 지어 걸어갈 때 아담은 바로 내 배꼽 아래를 기분 좋게 내질렀다. 그랜델이 제일 뒤에 가고 있었는데 방을 나가기 전에 실제로 머리를 돌리진 않았지만 그의 두려움에 찬 얼굴은 겁에 질린 눈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 두려움을 대낮처럼 분명히 볼 수 있었지만 나 자신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겨자빛 겉장의 책을 사고 발달장애의 세계에 대한 부정적 편견들 속에 젖어들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